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부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공법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공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원래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이라는 단어하고 공법이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합쳐서 부동산공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공법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행정청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뭐 하는 거?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 이게 바로 부동산공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게 있죠. 이거 너희들 마음대로 개발하지 마. 여기다 건물 질 때는 이런 규모로만 지어야 돼. 이용하는 것도 이런 상태로만 이렇게만 이용해야 되지 네 마음대로 이용하지 마 등등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관련된 법. 이걸 부동산공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부동산공법은 몇 개나 있을까? 우리나라의 법률이. 우리나라 총 법률은 약 1,500개가 약간 넘습니다. 1,500개가. 그중에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건 약 150개나 되는 그런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 수는 없어요. 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폐지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50개 정도. 전체 법률의 10%를 부동산공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 150개 되는 법률 전체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시험 볼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될 그것만 골라가지고 그걸 부동산공법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공법 몇 개의 법률만 시험 볼까? 6개의 법률만 현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150개 중에서 6개만 시험 보자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9개까지도 시험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부동산공법 범위에 이 법률도 집어넣자 이건 빼자 하면서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현재는 6개 법률로다가 거의 10년 이상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바로 6개 법률이 무엇일까? 그럼 명칭만 한번 대략 들어두세요. 첫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첫 번째 12문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해가지고 총 6개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배정이 문항수 배정이 각 법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 이 다음 장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공법이라는 과목은 총 6개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있다. 근데 6개 법률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6개 법률을 다 합쳐보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께서 책으로 다 부동산공법에 대한 책에 들어갈래 법조문을 다 집어넣어 봤어. 무려 1200페이지나 되는 그런 책이 나옵니다. 이따하게 두꺼운 이런 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200페이지나 되는 걸 다 공부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줄여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그것만 골라가지고 압축시키고 최대한 압축시켜서 우리 교재로다 이렇게 됐고 강의도 그거 위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내용을 뭐 볼까? 최근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하도록 합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 이거는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봤어요. 10월 마지막 주에 시험인데 지금은 아직 9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지금은 벌써 시험 보기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험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최근에 쭉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경향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도 그와 비슷하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출제 경향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10월 달에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 중에 시험을 볼 건데 이 강의 중간에 시험 문제 났던 거 그때 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출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강의 중에 설명드릴 것이니까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 여기서 기본적인 그동안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만 분석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수험생이 접근하지 않는 시행 규칙, 시행령 별표, 암기가 거의 불가능한 방대한 내용에서 총 4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40문제 중에 난이도가 있겠죠. 높은 난이도가 있고 낮은 아주 기본적인 거, 또 중간 정도 되는 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본다면 거의 여러분들이 손을 대지 못할 만큼 난이도가 높은 문제, 이런 문제가 약 10문제 이상이 출제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야. 나중에 이제 본 강의 때 말씀드릴 건데 법률은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법률 밑에 그거와 관련된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다 두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규칙이고 또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건 별표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별표 1, 별표 2, 별표 3 해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 거의 몇 페이지에 걸쳐 들어있는 이런 것들만 따로 뽑는 게 시행령 별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 보면 들어가는데 내용이 무려 한 15가지 정도를 쭉 암기를 해야 비로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런 아주 방대한 분량에서 그중에 지문이 한두 개가 골라냅니다. 그럼 15개나 되는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그중에 한두 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문제 이상은 여러분들이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법주문 그대로 출제하지 아니하고 법주문을 응용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법과목은요. 법주문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고 그중에 약간씩 변형시켜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요새 시험 문제는 법주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변형시켜서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즉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 법조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법조문의 내용 중 예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예외적인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법주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읽다 보면 쭉 읽다가 괄호 열고 요런 것을 포함한다. 또는 다만 이 내용 중에 이런 건 제외한다. 괄호 닫기. 괄호 열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제외. 괄호 닫기.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쭉 나가다가 다 하고 끝났어. 그런데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는 다시 또 이렇게 적용하기를 한다. 라는 단서 조항들. 이와 같이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거나 또는 문장 뒤에 단서조항으로 따라붙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다? 그 본론 내용의 예외적인 내용들이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특히 정답으로 나는 것 중에 뭐가 많이 난다? 이런 예외적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나 또는 단서조항이 이게 현재 증가되는 이러한 추세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일단은 원론적인 기본적인 내용 그 문장에 대한 걸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속에 괄호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다만하고 단서조항에 들어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특히 더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 괄호 속에 있는 거나 단서조항은 공부 안 해도 됐었어요. 그냥 뭐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 원칙만 그냥 본론 내용들만 쭉 정리해도 됐는데 요새는 시험 문제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괄호 속에 있는 거 또는 예외적인 문장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특히 그냥 문장이 아니라 5개 고르는 우리는 오지선다로 시험 문제가 나요. 5개 지문 중에 옳은 걸 고르시고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5개 중에 정답인 게 바로 괄호 속에 있는 거거나 아니면 단서조항을 정답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괄호나 단서조항은 더 유심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전반적인 내용보다도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로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시험 문제들이 쭉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개씩 찍어서 그것만 딸딱딱 공부해도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자, 난이도가 가면 갈수록 자꾸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험 문제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럼 지금 시험 문제 나는 경향은 뭐냐면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지엽적인 내용 이렇게 가다가 특히 요거에 관련된 요 부분 아주 지엽적인 내용 거기서만 시험 문제를 딱 하고 하나 끄집어내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부하다가 요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요 문제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들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지엽적인 것도 이제는 공부할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공부하는 분량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박스 문제들. 즉 박스 문제라는 건 다음 중 이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박스 처리해놓고 그다음에 가나 다라 마바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 옳은 게 어떤 거냐 가나다 다라마 가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박스 문제로 출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박스 문제가 총 4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이 현재 출제되는 경향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박스 문제가 한두 개 났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박스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문제의 형태는 그래요. 다음 중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가장 맞습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박스 속에다가 가나다라마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명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문장 중에 밑에 보면 옳은 거 기역, 니은, 그 다음에 2번 기역, 니은, 디귿, 3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번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옳은 걸 골라라라는 그걸 찍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에 관련된 문제와 단어를 넣으라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숫자라는 건 보통 몇 년 또는 몇 월 이런 숫자와 관련된 것 또는 4분의 3, 2분의 1 이런 숫자들과 관련된 것들이 박스 문제에서 괄호 속에다가 그걸 찾아내라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나고 또 단어는 거기에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들어갈 단어가 어떤 단어가 맞느냐 옳은 걸 찾아내라. 그래서 보통 박스 문제 속에 2개 내지 3개를 단어를 찾아내는 여기 들어갈 단어들 밑에 보면 그걸 골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되는 이런 경향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아직 안 봤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죠. 34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은 36회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건. 그리고 이번 35회 시험은 아직 시험 안 봤다 그랬어요. 10월 마지막 주에 시험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아직은 안 나와 있고 작년에 봤던 34회 걸 보면 박스 문제가 무려 15문제가 출제됐는데 보통 10개에서 13개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무려 15개 났어요. 올해는 얼마나 나는지 그건 나중에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고 15문제 중에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라는 게 총 거의 반을 차지하는 7문제가 났습니다. 박스 속에 있는 내용 중에 지문이 여러 개 읽어져 있죠. 그 중에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른 걸 밑에서 고르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냈던 게 무려 7문제. 숫자 및 단어 넣기 문제가 6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공법에서도 계산 문제 있어요. 자, 수학에 가까운 산수 문제들입니다. 그것들이 약 2문제 정도가 출제됐던 게 자, 34에 시험 문제 났던 그런 경향이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한마디로 뭐라 말하죠? 공포의 공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죠? 첫째, 상당히 문제들도 지엽적이고 깊이 있게 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요약집 형태로 쓰는 책이 100페이지면 충분했었습니다. 처음에 강의할 때는요. 100페이지 정도 되면 한 80점 이상 맞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 지금은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험 분량이 깊이 있게 내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이 거의 이제 100페이지가 300페이지 정도는 해야 되지. 지금도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책 갖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50점 넘어가기 벅차다. 60점 넘어가는 것 거의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작은 분량 갖고는 이제는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제 30세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15년 이상을 매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갑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부동산국법의 시험에서는 총 몇 개의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6개 법률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개혁법, 국토계획법, 이거 원래 약자예요. 그래서 약자로 다 국토계획법. 여기서 몇 문제?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도시개발법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도정법 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법이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 이게 원래 정식 약자고 그럼 이 도시정비법에서는 몇 문제 나더냐? 그것도 6문제 나는데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죠. 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6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7문제, 주택법에서 7문제, 농지법에서 마지막 2문제 해가지고 총 40문제가 이런 식으로 현재 분포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령별 출제 문항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이란 법률을 보면 도시개발법이란 법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것들이 그 법률 곳곳에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나 또는 입법부, 국회에서 그 국회나 또는 행정부에서 초안을 만듭니다. 그걸 국회에다 제출하죠.
그럼 국회에서 그 법률안을 심사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게 국회에서 나온 아니고 그 법률이 아니고 이걸 대통령한테 이송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그걸 공포함으로써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 이게 법률입니다. 근데 그 법률 속에 보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법률에다가 집어넣기는 그 법률의 분량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또 자주 개정되는 것까지도 법률에다 집어넣기에는 나중에 그 다시 국회에서 개정하기에는 벅찰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요러요러한 사항은 우리 법률에다 집어넣지 않을 테니까 이 법률을 집행할 대통령, 네가 세부적인 사항은 만들어서 네가 그건 집행하라 라고 대통령한테 위임하는 내용들이 법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뭐뭐 하기로 한다 라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법률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그 대통령령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 해당하는 법률에 아까 말한 시행령이라는 속에서 들어있습니다. 그 시행령 속에. 그러면 지금 보는 건 뭐냐면 그 법률에 있는 그 법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난 거. 어떤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대통령한테 위임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든 내용 있죠? 그게 바로 대통령령. 그 속에 있는 게 바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있고 더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게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그걸 부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장관들이 만든 거야. 그 담당 부처의 장관이 세부적인 사항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장관들이 만든 내용이 시행규칙이라고 들어있는데 그 시행규칙 쪽에서 몇 문제가 나느냐 이걸 분석해 본 겁니다. 그럼 법률에 있는 데서 나는 게 있고 시행령 속에서 나는 게 있고 시행규칙에 있는 게 나는 게 있는데 그때 법률에서는 작년에 총 40문제 중에서 21개가 그게 정답으로 출제됐고 총 40문제 중에서 법률에 있는 내용을 정답으로 냈고 또 시행령에 있는 것들 대통령령에 들은 게 무려 17문제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시행규칙에 있는 거 부령에 있는 거 거기서는 2문제가 출제되더라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론이나 판례도 가끔가다 이론 또는 판례 내용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는데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 뭘 이제 분석한 거냐면 자 법률에 있는 내용에서 거의 반이 출제되고 대통령령에 있는 데서 거의 또 반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법률과 시행령 위주로 거의 비등한 비율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법률에 있는 것만 달랑 공부하거나 그랬다가는 사실은 시행령에 있는 대통령령에 있는 걸 풀지 못할 때는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나 부령에 있는 시행규칙에 있는 부령까지도 공부할까? 아니요. 이거는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부령에 있는 걸 조금 몇 가지 공부할 건 있어. 그러나 그거 이외에는 시험 문제가 가끔 가다가 10년, 20년, 30년에 한 번 나는 그런 질문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령은 무시해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법률과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을 공부하시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법률에 있던 문장이고 어떤 게 시행령에 들어있는 문장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책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법률에 있는 거, 시행령에 있는 거 그걸 잘 배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서 강의를 해야 되지 그건 여러분들이 분석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 자,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지문별 출제 문항수를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죠. 그리고 총 오지선다라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오지선다를 출제합니다. 그럼 총 40문제 중에서 1번이 정답이었던 게 총 몇 문항이 정답으로 됐었고 2번이었던 게 총 몇 문항이고 3번이 몇 문항이고 4번이 몇 문항이고 5번이 몇 개 썼느냐라는 그 각 40문제 중에 그 1, 2, 3, 4, 5가 몇 개씩 출제되느냐라는 걸 분석한 겁니다. 자, 봤더니 1번이 8개가 났었고 2번이 8개, 3번이 8개, 4번이 8개, 5번이 8개. 작년 같은 경우 34에서는 총 8개씩 딱 맞춰서 냈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딱 맞춰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통상은 어떤 식이 되냐? 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또는 많으면 2까지. 근데 2까지 가는 경우도 없어.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말은 1번이 8개를 내지 않고 7개를 낼 수가 있어. 그러면 8개씩 내면 딱 균형을 맞추는 건데 빼기 1이 돼서 7문제 냈잖아.
그리고 4번에서 8개가 난 게 아니라 4번을 9개. 즉 1번인 게 정답인 건 7개, 4번인 게 정답인 건 9개. 이런 식에서 어떤 건가 하나를 줄이고 하나 쪽을 늘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문별 문항수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까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인 게 무려 12개가 났다. 그리고 5번인 게 5개밖에 안 났다. 이런 경우는 요새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시험 문제가 비율이 거의 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정도. 그래서 이제 8개가 아니라 7개. 어떤 게 9개. 이런 식에서 거의 나고 있지. 요새는 그 옛날 같이 어떤 때는 1번만 해당하는 건 5개밖에 없고 3번에 해당하는 건 11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지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하느냐면 시험 문제를 다 내고 나서요. 문항수를 다시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정하면 될까요? 자, 1, 2, 3, 4, 5 5개 지문 있잖아. 근데 정답이 1번인 게 너무 많아. 5번은 없어. 그럼 1번 지문하고 1번이 정답으로 하려던 걸 1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1번을 올려 보내버리면 돼? 5번으로 보내. 그럼 5번 있던 걸 1번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그 지문을 서로 바꾸기를 해가지고 그 정답을 1번으로 할 걸 5번으로 바꾸고 3번으로 할 걸 2번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씩 맞춘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는 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 그런데요. 조심할 게 뭐냐면 잘 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출제됐다. 이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거기에 이제 지문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배정됐겠죠. 자, 그런데 1번인 게 정답인 게 3번이야. 내가 딱 풀었더니. 2번을 풀었더니 또 정답이 3번이야. 3번을 풀었더니 또 정답이 3번이야. 어떤 생각 들까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 들까 안 들까? 들죠. 왜? 뭐야 이거 5개 지문 중에 어떻게 3번만 쪼록 내리 3번 연속 3번 3번 3번이 정답이냐. 이러면 내가 중요한 뭔가 이거 잘못 푸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치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총 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배열에서 비슷하게 맞추지만요. 그렇다고 전체적인 번호도 1번은 3번이고 2번은 1번이고 3번은 5번이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분포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기까지는 관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전체 40문제 내놓고 그중에 어딘가가 정답인가가 한쪽이 더 많으면 그걸 옮길 때 전체적인 배열도 보면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내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어떤 경우는요. 1번부터 20번까지 갔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정답이 1번인 게 몇 개밖에 없더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내에서 1번인 게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 2번에 또 11번부터 20번까지 정답이 1번이었던 게 하나밖에 없어. 실제로 정답이. 그러면 총 몇 개죠? 20문제 중에서 정답이었던 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총 40문제 중에 8개 맞추려면 나머지 이제 후반부에서 즉 21번부터 40번 그 사이에서 1번인 거 정답을 몇 개를 내야 돼요? 6개를 더 골라내야 되죠. 확률적으로.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는 1번인 게 정답인 게 2개밖에 없고 21번부터 40번 후반부에서 무려 1번인 게 정답인 게 6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다가 1111, 111, 그 다음에 31 막 이렇게도 나옵니다. 111, 31. 왜? 한꺼번에 4개가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속되는 정답이 3개가 나올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풀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소식껏 그렇게 풀으셔야 되지. 같은 번호가 배열이 3개가 나왔다고 해서 혹시 의심스러우니까 333 할 걸 323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결론 지문별 출제 문항수는 총 5개가 골고루 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정도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나오는 총 8개에서 플러스 1은 들어가지만 1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고루 다 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한쪽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어떤 때는 아예 10개 내는 중에서 아직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걸 보고 무슨 현상이라면 가뭄과 홍수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물을 때는 비가 한 번도 안 나고서 쭉 가물잖아. 그래서 어느 날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또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내리잖아. 시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출제돼서 거의 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출제는
골고루 섞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뜸하게 아예 여기서는 한 20문제 중에서는 한두 개도 안 들어있는 이런 출제 경향도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같이 공존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걸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문제 풀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변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 3번만 계속 연속되고 있어. 불안해지죠.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같은 게 비슷하냐. 출제자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배열을 맞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분포도가 한쪽에 집중되고 어쪽은 없고 그런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거. 그동안 시험 문제 전체를 분석한 결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서는 정우별 출제 문항수입니다. 정우별이라는 게 뭐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게 정우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개 지문 중에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는 4개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죠. 옳은 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어려우냐면 4개 지문 중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아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아 이것만 맞아. 그 정답을 찾죠. 만약에 1번은 틀린 걸 확인했어. 근데 2번은 맞는지 틀린지 내용을 모르겠어. 3번은 틀린 게 맞아. 4번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5번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2번도 맞는 것 같고 4번도 맞는 것 같고 5번도 맞는 것 같고 그럼 정답이 몇 개야? 3개가 나옵니다. 2개 내지 3개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에 틀린 걸 고르라는 시험 문제는요. 4개 지문은 맞고 틀린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 하나만 딱 찾아내면 아 이게 답이구나. 나머지 볼 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옳은 걸 고르라는 시험 문제를 내면 그때는 4개 틀린 것을 4개 지문에서 틀린 걸 각각 다 찾아낼 때만 아 이게 답이 하나라구나 라고 못 찾아내면 답이 2개 내지 3개로 확인되는 이런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런데 보통은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사실은 더 많이 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보통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하기가 더 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본 것에서는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내고 보통은 최소한 반반 정도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가 반, 틀린 걸 고르라가 반 이 정도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죠. 자, 숫자 문항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제일 공부하기 힘든 게 뭐죠? 숫자 암기하는 거죠. 숫자 암기. 나이 어린 전문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아. 왜? 숫자 그래도 팍팍 잘 외워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 숫자 외우라면 쥐약입니다. 쥐약. 돌아버립니다. 그죠? 저도요. 우리 집 식구하고 아들, 딸 전화번호 사실 못 외웁니다. 옛날에 외우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못 외워. 그럼 어떻게 외우죠? 길게 1번 하면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길게 2번이면 우리 아들놈입니다. 길게 3번 하면 이게 우리 딸내미입니다. 이 길게 1번, 2번, 3번이 뭔지 아시죠? 핸드폰에서 그 저장시켜 놓고 길게 1번 누르면 자동적으로 집사람 전화로 다 연결하도록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이래야지 내가 그걸 외운다? 못 외웁니다. 외웠다 생각하면 금방 까먹습니다. 나이 먹은 분들은 숫자가 바로 쥐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암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럼 숫자가 얼마나 시험 문제 나올까? 옛날에 어디에서 누가 OT하는 게 있길래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공법에서는 숫자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강의하신 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저희 듣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공법에서 숫자를 암기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공부한다는 얘기지? 했더니 뭐라고 하더냐? 이해만 하면 됩니다. 공법은 이해 과목이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해는 분명히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만 됐다고 시험 문제 풉니까? 아니요. 암기하지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떤 거든지 이해만 하고 넘어갔어. 나중에 생각이 안 나. 시험 문제에서 못 푸는 거죠. 어떻게 이해만 한다고 시험 문제 풉니까? 외워야 되죠. 이해는 필수고 암기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 거지. 이해와 암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머릿속에 남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숫자 문항이 몇 개나 나는지 도대체 확인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항을 보면 직접 정답인 게 13문제가 났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 오지선다니까 5개 지문 중에 만약에 3번이 정답이야. 근데 3번에 뭐가 들어있어? 숫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를 모르면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
정답인 게 바로 숫자로 들어있는 거. 이것이 바로 직접 정답. 무려 열세 문제가 납니다. 그런데 꼭 그 정답에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이 3번인데 1번 봤더니 1번에도 숫자가 들어있어. 근데 3번에는 숫자는 들어있잖아. 그래서 숫자는 안 들어있는 게 정답이야. 그런데 1번 봤더니 거기에 숫자가 2번에 보니까 거기에 숫자가 들어있어. 다시 말하면 정답은 아니지만 5개 지문 중에 정답은 아니지만 나머지 지문, 정답이 아닌 지문 중에 숫자가 들어있어서 그 숫자를 알아야 그 지문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걸 지문 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 문제 났다? 그런 게 12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40문제 중에서 무려 13문제, 12문제 합치면 몇 문제? 25문제가 되는 거죠? 25문제가 40문제 중에 무려 25문제가 숫자와 관련돼서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숫자 안 외워도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숫자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숫자의 쥐약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외울 수 있는 데까지는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 제가 쓴 강의할 때 보면 암기법을 많이 늘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냥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암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연상수법이나 이런 걸 해서 암기하는 걸 많이 도입함으로써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거요. 예, 박스 문항수. 이게 무슨 말이죠? 박스 문항수라고 하는 건 아까 시험 문제에서 박스 문제로 출제되는 것들 몇 문제? 그게 총 15문제가 작년에 출제됐었고 앞에서 한번 이미 분석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난이도. 총 40문제 중에 상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여러분들이 손대기가 어려운 문제들. 중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여기까지는 풀 수 있는 문제들. 하라고 하는 건 조금만 공부해도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수십 번 강조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지가 붙은 만큼 들었던 건 하. 그리고 여기까지 외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강의했던 내용 그게 중. 여기까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이거 풀기에는 만만치 않다. 그것이 상입니다. 옛날에는 상의 문제가 5개에서 8개 정도가 출제되고 있었는데 자꾸 출제 비중이 상 문제가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10문제가 넘도록 작년에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이건 13문제면 상의 문제가 보통 10개에서 약간 넘는 1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가 상급의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중에서 결국 결판이 나는 겁니다. 합치면 27문제죠. 그러니까 거의 27, 그러니까 8개를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70점이거든요. 그죠? 20개 맞추면 반타작이니까 50점. 4개 더 맞추면 60점. 또 4개 맞추면 70점이 돼요. 따라서 28개를 맞추면 70점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요 하하고 중에 관련된 70점 맞는 거에서 그 중에 몇 개를 진짜 맞출 것이냐. 70개를 맞췄으면 28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냐. 여기에 달려있고 요 13문제는 거의 찍는데 그 찍는 방법도 그냥 막 찍는 게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 테니까 요 상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는 다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부동산 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공법은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 이 방대한 분량을 공부하는 건 먼저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 6개 법률이 있다 그랬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려질까? 그거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체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내용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뭐 뼈다귀를 삽니까? 기본적인 게 있어야 그거 갖고도 골격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번 정도는 그냥 쭉 내용을 보고 3번째 정도 갈 때부터 그때부터 체계를 잡는 게 맞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가 있어야 체계를 잡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체계 잡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건 한 2번 정도는 읽고 나서 체계를 먼저 잡아라. 그럼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공부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2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부터 먼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즉 전체적인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출제가 잘 되는 게 있고 출제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뭐부터 공부한다? 출제 잘 되는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부터 해나간다. 경중을 따지자는 얘기죠. 경중. 어떤 게 중하고 어떤 게 경하냐 따져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정리해놓고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공부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3번째, 약 10문제 이상은 암기해서 풀 수 없는 문제다. 이게 상급이라는 얘기죠. 이게 상해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더냐? 부동산 공법의 기본 원리를 통하여 유추해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공법의 기본 원리란 말을 써놨죠.
부동산권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자, 이것도 법 과목이잖아요. 그럼 법은 어떤 기본적인 체계를 갖춥니다. 자, 법은 왜 만든 거죠? 실생활에서 필요하니까 법을 만든 거죠. 그럼 법을 만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모여져야, 즉 어떤 사람들의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국회에서 입법보장안을 생활을 했었는데 그 보장안 할 때 보면 그 법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각계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중에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법이거든요. 물론 가끔 가다가 독재자들이 만드는 악법도 있지만은 또 잘못 만든 법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법은 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게 가장 좋겠다 해서 그 시대에 맞는 내용을 만든 게 바로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통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통해야 될 그 논리를 통해 가지고 그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법이 나와도 아, 이럴 때는 보통 이랬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저럴 때는 저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는 이 공통적인 분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권법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법률들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공부하면서 터득을 한 겁니다. 아, 보통 이 부동산권법을 만들 때는 요럴 때는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깔려 있고 요럴 때는 요런 게 깔려 있다라는 게 이게 있다는 얘기죠. 그걸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습득이 되고 나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거에 대해 유추해서 푸는 겁니다. 아, 이럴 때는 이랬었으니까 아마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그 유추해석해 나가는 방법,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 외로 그 난이도 높은 상급 문제들의 반 이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10문제가 출제되면 5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권법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접근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쭉 설명드릴 거고 문제풀이 할 때도 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났을 때는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났을 때는 저렇게 풀어라. 라는 그 방법론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걸 익혀두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그거에 맞춰서 풀어보면 생각보다 시험 볼 때는 무지하게 어렵게 봤어. 근데 점수는 생각보다 되게 높아. 그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니까 그런 원리를 이해하도록 할 겁니다. 자, 아무리 어렵게 출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약 28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기출문제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가지고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냐. 교수님, 이거 32회 때 출제된 문제인데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왜 책이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더냐.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럽니다. 왜 그러죠? 아까 말했듯이 40문제 중에 10문제가 상급이죠. 이거는요. 30년에 한 번 정도 날똥말똥한 그런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납니다. 한 번 출제되고는 사라지는 문제들입니다. 더 이상 낼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10문제 속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년도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또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닙니다. 이번에 시험 공부하면서 그것까지 공부한다? 아니요. 날 가능성 없다니까요. 기출문제 났다고 다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출문제 중에 매년 10문제 정도는 접어버리고 나머지 30문제 정도만 그걸 정리하면 되지 기출문제 났다고 다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버리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담컨대 30년 동안은 그 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경중을 보고 이건 기출문제 중에 꼭 풀어야 되겠다. 이건 볼 필요가 없다.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지 무조건 기출문제 났다고 다 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버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시간 낭비만 엄청나게 합니다. 왜? 깊이 난 문제니까 찾다 보니까 없어. 이거 근거가 어딘지. 한 문제 가지고 한 서너 시간 동안 허부적거리고 앉아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 바보짓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 중에 추려놓은 그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들 문제는 작년까지는 예상문제만 풀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문제풀이에 예상문제하고 기출문제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량도 높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해서 문제풀이가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교재 선택도 매우 중요하죠. 맞죠? 전쟁에 나가는데 장수가 어떤 무기를 갖고 나가냐. 여기서 무기는 결국 교재입니다. 그 교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필요한 교재 선택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첫째, 보통 부동산공법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 보면 약 700페이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데는 800페이지 상대는 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700페이지, 800페이지짜리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책 팔아먹으려고 만든 겁니다. 교수들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다 강의하더냐? 아니요. 반도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그럼 왜 그랬을까? 책의 두께가 있어야 책을 제 값을 받죠. 35,000원짜리 받으면서 그거 페이지 뭐 100페이지짜리 만들어 놓고 35,000원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700페이지 정도는 책을 팔아서 수입을 내려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만든 거다.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강의하는 저희들도 저도 기본서 계속 써왔지만은 700페이지 되는 책 만들어봤지만은 그거 그냥 제가 만들어 놓고도 나중에 뭐라 되냐? 그거요. 그냥 참고서 정도로만 활용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서입니다. 그냥 그 정도지. 그게 기본서지만 그게 실제로 공부하는 주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 보더냐? 부동산공법은 300페이지 이내 되는 분량이면 몇 점 정도 맞는다? 80점 정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표는 100점입니까? 아니죠. 몇 점만 맞으면 돼. 부동산공법은요. 어떤 분은 그래. 50점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낮춥니다. 안 돼요. 50점 갖고 오면 자칫하면 마지막 그 커트라인에서 2차 합격 커트라인에서 한 개 내지 두 개가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 공법 50점 갖고는요. 조금 불안합니다. 그럼 공법은 여러분들 목표가 몇 점이 되냐? 60점입니다. 그럼 60점 정도 맞으려면 뭐만 하면 된다?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분량의 공법만 공부해도 거기서 80점 나오니까 80점에 80%만 공부하면 88, 64, 64점, 60점 넘잖아요. 그러니까 300페이지 거 다 공부하면 80점이라면 그거에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 그중에 그거에 80%만 소화시키면 80점 맞을 거에 80%니까 88, 64, 64점이 나오지 않느냐. 바로 저는 60점 넘는 목표는 요 300페이지는 이거에 80%만 공부하시는 거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기본서 볼 때는 이게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요약집이라고도 표현했었는데 여러분들 책은 바로 이 300페이지 되는 그 교재로 만들어져요. 그것만 공부하십시오. 시지할 데 없이 괜히 두꺼운 거 많이 본다고 해서 절대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죠. 세 번째, 부동산공법은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림이나 사진을 통한 이해를 위한 교재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공법은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숨이 턱 막혀버립니다. 모르는 말들만 수두룩하게 써요. 이게 도대체 써있는 것만 한글이지 사실은 이게 영어인지 알아본지 도대체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저도 공부를 할 수는 꽤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말들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용어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이런 건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거와 관련된 그림들을 집어넣은 이런 부수적인 교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만든 그림 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공법 만드는데 이건 강의할 때 강의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사실은 칼라로 돼 있어요. 흑백으로 그걸 출력하면 전혀 볼 의미가 없습니다.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현재 그 책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할 때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 이제 내년도 거 출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출간되면 그때 가서 다시 강의 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기본서에다가 이 그림공법이라는 교재를 같이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교재를 사기가 못하면 강의 자료로다 여러분들 주니까 그걸 출력하되 출력은 칼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칼라 출력하는 것보다는 책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책이 칼라 출력보다 훨씬 더 질도 좋고 색도 좋으니까 각종 나중에 책으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강의 자료가 이거로 그림공법과 강의하거든요. 그래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죠. 네 번째, 문제집은 단순한 문제풀이보다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공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아까 유추 해석하는 방법도 가르친다 했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훈련시키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집도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동산공법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본강의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